오늘 이제 4장 최적 세제개혁, 조세심리, 그 다음에 조세행정의 문제와 탈세 이론. 아마 여기까지 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조세벽귀는 이번 주에 하는 건데 시간이 좀 지체돼서 여기까지 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세제개혁 보죠. 어떤 이제 세제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쭉 조세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바꾸는 건데 연도별로 어떻게 시대의 흐름이 이어졌나 한번 봅시다. 자, 1960년대 공평과세 이론, 그리고 1970년대 최적과세 이론, 그리고 재정적 교환 이론, 이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개혁 이론의 흐름 60년대, 헤이그 사이먼스의 공평과세 이론이죠. 공평과세 이론, 공평과세를 중시하는 포괄적인 과세 표준 이론인 공평과세 이론을 세제개혁에 적용했다. 1966년에 캐나다에서 세제개혁을 할 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제시된 세제개혁론. 그 다음에 1970년대 후생경제학적 접근이 시작됐다. 램지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램지 규칙 설명했나 모르겠네요. 재정학에서 이미 설명했을 거예요. 램지 규칙. 그 다음에 70년대 빅셀과 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에 기초한 재정적 교환 이론, 조세의 희생과 편익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정부 실패를 지탄하는 공공선택 이론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세제 개혁에 대한 견해도 큰 비중이 되었다. 전체적인 개요가 이렇고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보죠. 먼저 공평과세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 공평과세 이론. 그 전부터 쭉 연구가 이어져 왔었죠. 보면 1896년 샨츠 논문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소득의 개념과 소득세법, 여기에 공평과세 이론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1936년 헤이그 사이먼즈가 이제 이 이론을 계속 발전시켰죠. 개인 소득세에서 샨츠, 그 앞에 있는 거죠. 샨츠의 포괄적 소득 과세 표준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철학적 이념은 고전적 자유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했으며, 개인적 자유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과 상황 속에서 추구하고 그걸 강조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정부는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조세를 징수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될 것이다. 응능부담, 응익부담, 이제 이 용어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익설 그랬잖아요. 이익설은 뭐하고 연결했죠? 이익원칙. 그 다음에 능력설은 능력원칙으로 이어졌죠. 능력원칙. 이제 이 이익설이 뭐라겠죠? 응능부담원칙. 응익과세 이러죠. 응익. 참 말이 어려워서 제가 바꿔버렸거든요. 응익과세. 이 능력설을 응능과세라고 그래요. 응능과세. 그래서 이 원칙을 뭐라 했습니까? 응능부담원칙.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익설이니까 이익설 응익부담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능력설은 응능부담원칙. 이렇게
응능, 응익, 그렇죠? 이익설, 이익, 응익, 능력설, 능, 응능, 이익원칙,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응익부담원칙, 능력부담원칙, 능력, 능, 응능. 오케이. 그래서 예전의 책들은 응익부담원칙, 응능부담원칙, 뭐 응익과세, 응능과세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조세를 쓰면서 그냥 말 다 바꿨어요. 또 이렇게 쓰는 학자들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용어로 좀 바꿔놓은 거거든요. 근데 옛날 책에는 이런 식으로 써졌죠. 같은 말인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한자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여기 보면 이제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 능력설 관점에서 보는 거죠. 공평하게 과세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개입의 최소화. 요즘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정부 개입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시장에. 요즘 지금 이 정부가 시장의 개입을 시장을 너무 과하게 억누르는 것 같아요. 시장을.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그러고 조세 정책도 그러고 시장을 너무 과하게 개입해서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에 따라.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공평과세 이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조세 정책들이죠. 물론 이제 조세 이런 원칙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이 이런 있고 이런 여러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평과세 이론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의 조세 정책은 좀 너무 좀 제약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공평과세 이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능력설이죠. 능력설, 능력원칙, 능력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지불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한다. 먼저 지불 능력의 척도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앞에 다 공부했던 것들이죠. 앞에는 이제 정리된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이론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 공평과세 이론가들이 주장한 이론을 정리된 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자, 지불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한다. 그러면 지불 능력의 척도가 뭐냐 이런 얘기죠. 지불 능력의 척도가 뭐냐 이런 얘기죠. 소득, 소비, 재산 이렇게 앞에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헤이그 사이먼즈는 소득만이 그 중에서도 소득이 이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바람직한 척도다 이렇게 본 거죠. 소득.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이론들이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소득. 그렇게 과세 표준의 원천 세 원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과 소비 중에서 소득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재산, 세금이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되어 있잖아요. 현대에 와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 이러는 거죠. 다만 소득이 있어도 생계에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소득의 개념은 소비와 자산의 증가분으로 정의한다. 자, 소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소비와 자산의 증가분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포괄적 소득 과세 표준을 제시했다. 이제 원래 소득이 어디서 나온다겠습니까? 소득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소득은 칠판에서 나오죠. 소득은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이게 잘 안 나온다. 가계면 소득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소시장, 상품시장, 소득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산요소시장에서 토지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고 노동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고 자본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잖아요. 이게 소득이지, 소득. 이게 소득이다 말이에요. 소득. 그런데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이런데 우리나라는 뭐죠? 근데 이 소득이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미국은 포괄주의. 헤이그 사이먼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 포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주의.
우리나라는 열거지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금 헤이그 사이먼스가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 그래서 포괄적 과세 표준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야. 포괄적 과세 표준을. 자, 분석의 논점. 첫째, 헤이그 사이먼스의 공평과세 이론에서 소득을 지불 능력의 척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지불 능력의 객관적 인식을 중시한다. 둘째, 공평과세 이론은 종래의 신고전학파제들이 내세웠던 희생설에 입각한 과세 이론을 부인하고 측정 가능한 화폐 소득에 의해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네, 시장에서 이렇게 소득이 되는 요거로 적용해라 이런 얘기죠. 셋째, 공평과세 이론은 포괄적 소득을 그 과세 표준으로 채택하고 개인의 소비 지출을 과세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 원천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랬죠? 소득의 원천이라고 그랬죠. 위에는 소득의 사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금 뺀 게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세금 뺀 게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Y에서 Y는 C 플러스 S로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 돈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돈은 반대 방향으로 그러죠. 사용하잖아요. 자, 원천. 여기서 보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과세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여기서 개인 소비 지출은 뭡니까? 개인 소비 지출 C는 Y-S죠.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Y를 채택했다 이런 얘기. 자, 공평과세 이론은 공평성을 중시하는데 이를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했다. 수평적 공평을 주로 다뤘다.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은 정치적 결정사항으로 봤다. 다섯째, 공평과세 이론은 과세로 인한 배분의 왜곡, 초과부담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과세가 여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고려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또 봅시다. 세제의 이상적인 구조, 공평과세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걸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액이라는 게 이러잖아요. 세액은 뭐요? 세액은 이게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이때 이제 이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이 침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침식. 과세 표준의 침식이잖아요. 그럼 과세 표준의 침식은 뭐로 인해서 발생되나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조세 지출, 비과세, 감면, 공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과세 표준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세 표준이 침식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사람들은. 과세 표준을 줄이잖아요. 이거 비과세,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과세 표준, 감면, 공제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다 과세 표준을 침식시키는 것들이 이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의 침식이 뭘 이야기한다? 불공평 과세를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이 침식되면 이게 불공평성을 불공평을 이야기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불공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침식되지 않도록 뭐다? 포괄적 과세 표준을 채택하자. 포괄적 과세 표준을 채택하자. 그랬을 때 공평과세가 이룬다. 이런 거죠. 공평과세를 이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평과세 이론을 지지한 학자들은 불공평성이 어디서 나온다? 과세 표준의 침식에서 나온다고 봤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모든 형태의 과세 표준의 침식에 반대한다. 왜? 그것은 수평적 공평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포괄적 과세 표준의 침식적인 모든 형태의 특별조치, 면세, 감면, 공제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포괄적 과세 표준의 채택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봤대요. 포괄적 과세 표준의 채택. 자, 수직적 공평의 문제는 수평적 공평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났다. 공평과세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그러면 이상적인 세제 구제를 과세 표준, 세율, 특별 조치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이상적 과세 표준. 자, 소득세는 부의 순증가다. 부의 순증가는 공평과세 표준론자의 포괄적 소득 과세 표준을 채택, 소득 흐름의 개념이 아닌 재산 소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봤다. 지출제는 소비 지출, 많은 조세 이론가들이 소비 지출을 과세 표준으로 강하게 지지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은 전체 생애에 걸친 수평적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공평하다. 그러나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이 유리하다. 저축을 과세하기 때문에. 이건 뭔 말이냐면, 자, 소득세를 경제적 능력의 척도로 보고 여기다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밑에서 이건 세금을 부과한 이유고, 세금을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이 가처분 소득이니까 이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출론자들은 지난 시간 봤듯이 C는 Y-S였으니까 뭐죠? 소비 지출이잖아요. 돈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돈을, 상품을 사면 돈이 나가잖아요. 가게에서 돈이 나가죠. 그래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소비는 소득에서 저축을 뺀 게 소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출론자들 얘기야. 지출론자들은 이런 거고, 지금 이 사람들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바람직한 거로 봤잖아요. 그래서 지출론자들은 뭐죠? 저축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거지. 왜?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이니까 소비에도 과세하고 저축에도 과세하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에 과세하는 거죠. 근데 지출론자들은 저축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뭐다?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 주장은 이거죠. Y는 C 플러스 S죠. 자, 그러면은 소비로 과세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주류죠, 주류. 그러면 소비로 할 수도 있고 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충식 과세 방식. 1978년 스웨덴 세제개혁안에서 나왔다. 그리고 1982년도 아일랜드 계획에서 나왔는데, 지출세를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포괄적 소득세와 함께 이렇게 지출세는 앞부분이고 이제 문장이 끊어지잖아요.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포괄적 소득세, 이게 또 한 문장이잖아요. 지출세와 소득세를 함께 절충했다, 병용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소득세고 이게 지출세잖아요. 그걸 두 개 병용해서 적용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를 절충식 과세 방식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절충식 과세 방식은 원래 샨츠, 헤이그, 사이먼스의 포괄적 소득 과세 방식을 골관으로 하고 그 위에 지출세 방식을 가미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법인세와 배당세를 완전 통합하는 완전 통합 방식을 제안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자, 기업은 이윤국대라고 그랬죠? 이윤국대와. 기업은 세금을 이렇게 내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제조 원가 빼고, 그럼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매출 총이익이다. 그럼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죠. 영업이익이 되고, 여기서 경상손익을 빼면 경상이익이 되고, 여기서 특별손익을 빼면 뭐죠?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돼요. 법인세 차감 전 단기순이익이죠.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빼잖아요.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법인세 차감 후 단기순이익이 되죠. 그러면 이 이익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분하죠? 회사에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법인세를 한번 냈잖아요. 세금을 한번 냈어.
국가에다가 세금을 냈어. 냈는데 또 여기 뭐예요? 배당소득세를 또 낸다. 배당소득세를. 배당할 때 세금을 또 낸다 이거야. 그 뭐예요?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한 번 냈는데 또 내.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를 이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법인세를 하나도 안 매기고 자 칠판 보세요. 법인세를 하나도 안 매기고 뭐로? 다 소득세인 배당소득세로 매길 수도 있죠. 그잖아요. 법인세를 안 매기고 법인세 없애버리고 다 뭐죠? 소득세로 통합해보자 이런 주장이야. 여기서 법인세 매기지 말고 소득세로 그냥 다 매기도 된다. 이론상 가능하잖아요. 이건 뭐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뭐로? 소득세로 완전 통합이다 이런 얘기야. 완전 통합. 그래서 여기 완전 통합 방식이라 나오죠.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완전 통합하는 완전 통합 방식을 주장했다. 공평과세론자들은 이걸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법인세 매기지 말고 소득세로 다 매기자. 세금이 좀 무겁죠. 법인세보다는 더 무거워지죠, 사실은. 소득세로 매기면. 자, 법인소득세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과세는 원천과세에 따른 완전 통합 방식을 권장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공평과세론자들을 보는 겁니다. 소득을 유일한 지불 능력으로 보는 소득 단세론을 주장했다. 그렇죠? 법인세 없애버리고 그냥 소득세로 단일화하자. 근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다 법인세를 좀 매기고 있잖아요. 따로 매기고 여기서도 매기고 여기서도 매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율. 이제 두 번째는 세율이죠. 자, 이제 과세표준이고 이 세율이잖아요. 세율. 두 번째는 세율이지. 과세표준을 침식하는 것이 공평을 위반한다. 이래서 과세표준을 침식하지 않는 방법을 뭐를 채택했다? 포괄적 과세표준을 채택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정녕 이제 포괄적 과세표준이 뭐냐 이거에 대해 지금 설명이 없었네. 포괄적 과세표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1월 1일부터 여기가 1월 1일이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당초에 이 자산의 가치가 100억이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120억이 됐다. 그러면은 20%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뭐야? 순자산이 20% 증가된 거야. 그러면 100억이었는데 120억 됐으니까 증가된 순자산 20억이 증가됐잖아요. 20억이 증가됐죠. 이거를 소득의 증가를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포괄적 과세표준은. 그런데 열거주의는 뭐야? 세법에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고 열거돼 있어. 그것만 세금을 매게. 그러면은 그 열거된 소득이 20억이 안 되고 10억만 될 수도 있지. 그잖아요. 10억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열거주의. 우리나라 같이 열거주의 하면 실질적으로는 20억이 증가됐는데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으로 분류하니까 10억밖에 세금이 안 매겨진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나머지 10억은 세금이 탄류되잖아요. 그래서 공평과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소득 탄류 현상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과세표준이 침식되지 않아. 근데 열거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이 침식되잖아요. 예. 포괄적 과세표준이 뭐냐? 초기하고 말기하고 증가된 순증가, 자산의 순증가 가치를 뭐라 한다? 소득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열거주의에서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런 얘기죠. 자, 세율의 구조. 그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을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율이잖아요. 세율의 구조. 자, 공평과세론적인 세제개혁의 입안자들은 세율 구조에 있어서도 다양한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왕립위원회는 선형적인 누진세율을 권장했다. 최고의 한계 세율은 50% 넘지 않게. 그 다음에 스웨덴의 계획안은 비선형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수함수 곡선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비선형 직선이냐 아니 선형 직선이냐 비선형 체증이냐 체감이냐 이렇게 본 적 있잖아요. 어떤 형태의 세수함수 곡선을 채택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그런데 캐나다는 선형적인 누진세율을 권장했고 스웨덴은 비선형적인 누진세율을 권장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미국은 1980년대 미국안은 세제의 단순화에 역점을 두고 소득세의 과세 표준의 단계적 축소. 이때 미국의 소득세율이 80%, 85%까지 가던 거를 레이건 정부에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50% 이내까지 확 줄였잖아요. 그 시스템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최고 세율이 몇 프로죠? 45%단 말이야. 아일랜드 경우 면세점을 크게 확대했다. 그 다음에 세율 구조의 문제는 수직적 공평과 관련된 문제죠. 그죠? 세율은 수직적 공평이지. 우리 집은 100억 버는데 우리 집은 소득이 1년에 100억인데 옆집은 1억이다. 1억에 6%, 10% 실질은 더 되겠죠. 1억에 1,000만 원 냈다. 1,000만 원. 100억에 45%, 45억 냈다. 그러면 뭐야? 55억 가처분 소득이고 여기는 뭐야?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 그럼 소득에 100억에서 1억이면은 99억 차이가 났던 것을 얼마? 55억하고 9천이니까 45억 1천만 원 차이로 그 갭을 줄였잖아요. 세금으로 인해서 소득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랬죠? 수직적 공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직적 공평. 수직적 공평. 그래서 세율의 구조 문제는 수직적 공평과 관련된 사항이다. 공평과세론적인 세제 개혁파들의 세율 구조의 문제는 수직적 공평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적 공정에 대한 가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이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공평과세 이론가들을 주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조치, 세제의 이상증구제의 특별조치, 특별조치를 반대했다. 이런 것 특별조치잖아요.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한 조치다 이런 얘기네. 이런 것들을 반대했다. 자, 특별조치 반대.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세제상의 특혜를 반대했다. 포괄적인 과세 표준만이 아닌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거를 없애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배분의 효율성, 경제성장 및 세무 행정상의 특별조치를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기업에서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혜택을 주면서 경제가 발전시키게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따라서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 자본이득, 자기소유주택, 퇴직소득, 자선적 기부, 자본의 감가상각, 광산, 석유개발, 연구, 개발 등에 대해서 세제의 감면 조치를 취해주고 있었다. 따라서 공평과세론적인 세제 개혁에 있어서 성장, 효율 등의 정책 목표는 지엽적으로나마 세제의 특별조치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집행상의 문제점. 첫째, 소득과세 표준을 실질소득으로 할 것이나 명목소득으로 하는 이런 문제도 또 생기네. 그래서 이걸 실질소득으로 할 것이나 이 소득을 실질소득으로 할 것이나 명목소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명목소득은 인플레이션 때 조세 부담을 과중시키고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그러면 불공평이 심화되겠죠. 둘째,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경우 실현된 자본이득을 과세할 것이냐 미실현도 과세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봤죠. 토지초과 이득세.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세했다가 위헌 판정이 받아가지고 폐지시켰잖아요. 예, 미실현 자본이득. 이런 거죠. 자, 여기 100억인데 120으로 갔다. 그러면 20억이야. 실현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거는 실현되지 않았죠. 미실현된 거죠. 예. 이게 자본이라고 봤을 때, 자본.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라고 왔다. 아파트 한 동에 100억이야. 근데 120으로 올랐어. 예? 자본이득이니까. 120인데 100억인데 120억으로 20% 올랐다. 그러면은 자 120억 가치야. 근데 20억 올랐어. 이거 근데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이걸 양도를 해야 실현이 되잖아요. 실현되지 않은데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지금 판정이 됐어. 지금 우리나라 토지초과 이득세 토지 부분만 했었죠. 적용했었죠. 없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보유세를 부과할 때 자,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한 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분에 보유세 부과 부분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 예? 누가 소송 걸면. 근데 지금 법이 하도 집행이 무서워서 지금 꼼짝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예? 생길 수 있다 이러니까. 세 번째, 장기간 또는 납세자의 전체 생애 기간에 있어서 개인의 귀속소득은 그 소득액에 있어 일정하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불규칙적일 때 이렇게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규칙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넷째, 부부 소득을 분리할 것인가, 분리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합산과세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 요즘 이제 보통 우리가 경제할 때 이게 가계 또는 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중심으로 하죠. 대부분은 개인 중심으로 접근하죠. 그런데 일정 부분은 이제 가계 단위로 한다 이런.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이나 2주택이나 이거는 개인이 아니죠. 한 세대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잖아요. 가계를 기준으로 그럴 때는 판단을 하죠. 부부소득을 분리과세할 것이냐 합산과세냐 이런 문제들. 자, 포괄적인 과세표준 이론을 반대하는 학자. 이제 이건 이제 공평론자들의 주장이고 이걸 반대하는 학자들이 또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 대신 돈을 쓰는 지출에 대해서 과세할 걸 주장한다. 아까 여기 이 사람들 주장이네. 지출론다. 이 소득 과세의 반대론자들 누구? 지출론자들. 지출,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런 얘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게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런 주장이잖아요.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 대신 지출에 과세를 할 것을 주장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이미 지출세를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실패했다. 뭐 때문에 실패했다 그랬죠? 이 C하고 기업 측면에 이 C하고 혼동한 거죠. 이거는 간단해요. 매출액에다 그냥 단일세를 곱하면 돼. 근데 여기는 뭐죠? 인세제야. 이게 왼쪽은 물세. 이거는 인세야. 인세니까 뭐야? 인적 공제가 이루어진다. 인적 공제가.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그거 복잡해. 근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물세처럼 운영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적 어려움으로 실패했다는 건 이런 얘기죠.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죠. 소득세가 지출세보다 행정비용 공평성에 있어서 큰 격차가 없어 가장 무난한 과세 방식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계속 한 20년 만에 한 번씩 지출세 우위론자들이 자기 주장을 펴고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최적 세제 개혁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공평과세 이론자들이죠. 최적 세제 개혁. 자, 최적 세제 개혁이 뭐냐? 현실의 조세 제도, 그 다음에 이상적 조세 제도. 이렇게 현실의 조세 제도를 이상적인 조세 제도로 접근시켜가는 것. 이게 최적 세제 개혁이지. 그럼 이상적인 조세 제도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경제 시장을 만들어 놓고 현실의 시장이 완전경제 시장과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냐 이렇게 측정의 지표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뭐다? 이상적 조세 제도다. 그러면 뭐가 이상적 조세 제도냐 이런 얘기죠. 앞부분에 우리가 조세 원칙을 공부했잖아요. 조세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세 제도가 이상적 조세 제도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야. 조세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세 제도, 그것이 이상적 조세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게 최적 과세고 이상적 조세 제도 또는 최적 조세 제도다. 정부의 세수 목표를 확보하면서 조세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세목을 설정하고 그것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최적 세율을 모색하는 조세 이론 분야로서 백지에서 새로 고안한다. 백지 상태에서 새로 고안한다. 최적 세제 개혁. 현실 조세 제도를 이상적 조세 제도에 접근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펠디스타인은 공평과세, 세수 변화 등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세제 개혁을 정립했다.
최적 과세를 중고로 해서 기존의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조세 제도의 개선 과정, 이걸 텍스 리폼이란다. 펠트스타인이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펠트스타인의 최적 세제 개혁론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제 계획을 위해서 유의할 점, 펠트스타인의 주장입니다. 세제 계획으로 인한 민간 부분의 후생 손실이 극소화돼야 된다. 세제 계획으로 민간 부분의 후생 손실이 극소화돼야 된다. 첫째, 예상되는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한 행동 변화나 경제 변수들의 변동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 민간 부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수평적, 수직적 불공평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 세 번째, 빈번한 세제 계획은 경제 주체들의 세제에 대한 신뢰들을 감소시키며 또 다른 세제 계획에 대비케 하는 비효율적 행태를 유발시킬 수 있음에 주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차선의 차원의 세제 계획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준수사항. 첫째, 고시 기간을 충분히 준다. 세제 계획을 하면 충분히 기간을 줘야 된다. 근데 요즘 이건 뭐예요? 고시 기간을 충분히 준다는 거는 시장에서 납세자들은 뭘 적응하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급격하게 세제를 바꿔가지고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커진다든지 갑자기 커진다든지 혼동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 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세제 계획의 두 대상인 세원과 세율의 결정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최적 세원을 정의할 때 수평적 공평성만은 고려하고 최적 세율을 고려할 때 수직적 공평성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쪽 수직적 공평성을 이쪽에서 최적 세율에서 그 다음에 최적 세원에서 이걸 조금 높여가면 이제 세원까지 가잖아요. 최적 세원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가미해서 소득과 세율 관계 이걸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눠서 이원화시켜 접근해라 이런 얘기죠. 자, 최적 세제 계획의 기본 원칙. 최적 세제 계획의 기본 원칙. 첫째, 세제 계획은 공평성과 효율성 등 조세 원칙을 고려해서 시행한다. 이상적인 조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세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세제. 그것이 이상적인 세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상적인 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세제 계획은 주어진 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행해야 된다. 현행 세제 특수성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제 계획은 조세 원칙들 간의 상호 충돌을 극소화해야 된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상호 충돌의 극소화 봤죠. 세수 비중의 안정, 세수 비중도 적합해야 되고 세목 간의 상호 충돌도 극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제 계획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인데 국가는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진보적인 성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보수적인 성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목표가 조금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국가인데 그 추구하는 수단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정치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고 보면 경제도 역시 이제 시장이나 정부나 이렇게 해서 시장을 중시하는 고전학파 계열, 그 다음에 시장의 개입해서 치유를 중시하는 케인즈학파 계열, 이쪽으로 좀 나눠지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방법들이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세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이제 펠트스타인이 했던 세제 계획의 내용들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펠트스타인. 요거는 이제 한번
예전 학기까지 이걸 좀 설명을 했는데 자, 펠드스타인이 이제 이때가 1980년대죠. 1980년대에 미국의 세제 계획이 굉장히 크게 변화된 것 같아요. 80년대 그 세제 개혁의 레이건 행정부죠. 레이건 행정부 이제 그 공급 중시 경제학이었잖아요. 레이거노믹스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인데 공급 증시 경제학 그때가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죠. 이렇게 고전학파에 이어서 이제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이 잘 먹혔던 때가 이제 1980년대 영국, 미국 이때거든요. 그때 이제 그 뒤에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이 있던 그 뒷배에 이제 이론가들이 펠디스타인, 조세에서는 이제 펠디스타인이 있었죠. 그래서 세제 개혁을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세가 85%를 50% 밑으로 확 깎은 거죠. 그 당시에 세제 개혁을. 엄청 이제 낮췄죠. 그 다음에, 공급 중시 경제학이니까 뭐 여러 다른 뭐 학자들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조세와 관련돼서는 펠드슈타인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펠드슈타인의 생각을 여기다 이제 쭉 그 과정을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참고 자료를 한번 보셔요.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근데 이때 80년대면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80년대 90, 2000, 2010, 2020 거의 한 40년 흘렸잖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조세니까 조세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는 옛날에 이제 이거는 벌써 30년, 40년이지만 지금 지나간 게 아니고 그때 시장 상황과 지금 시장 상황이 비슷한데 그때 조세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게 그냥 덮어볼 것이 아니라 옛날에 보면은 그때 상황과 그때 시장 상황과 그때 조세 계획을 보면 지금 시장과 상황과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수정해 나갈 건가 그거를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다 해서 이제 사례로 넣었습니다. 여기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셔요. 그래서 이거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펠드슈타인의 교과서에 정리된 사항만 보겠습니다. 자, 최적 세제 개혁에서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조세 지출의 합리적 개선 항상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지워버렸네. 비과세, 감면, 공제 이런 것들 조세 지출, 세금을 깎아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항상 말이 나오잖아요. 조세 지출. 조세 지출이 뭐다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조세 지출의 유형,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특혜적 세율, 세액공제, 세액 감면, 특정 기간의 조세 감면, 준비금, 특별상각 이런 것들. 조세 지출은 효율성과 공평성 등의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재정 규모의 축소, 왜곡, 비효율성과 불공평성의 초래, 세수의 감소라는 부작용을 발생한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효율성과 공평성 증진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입돼서 국회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민간 부분에 대한 직접적 지원, 비과세, 면세, 소득공제, 특혜적 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비과세는 처음부터 조세의 채권 채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고 면세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조세 채권 채무 관계를 특정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과세권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민간 부문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 특별상각은 보통 감가상각비를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다 그러면 5년간 균등하게 생각하면
감가상각비가 많으면 당기순이익을 줄이잖아요. 근데 초기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초기에 가속상각을 하는 부분이죠. 많은 부분의 상각을 초기에 상각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세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이익이 적어져서 그 얘기입니다. 특별상각은 보통 감가상각비의 일정률에 상당한 금을 추가해서 많은 부분을 상각해 줘서 이익을 줄여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이런 얘기죠. 준비금은 장래에 발생할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일정 기간에 근거해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하는 조치다. 간접적인 지원은 과세 이연의 역할을 하는 경제적 혜택이며 이것은 무이자 대부와 같은 성격이다. 그 실질적 혜택은 단순한 이자 지급의 면제보다도 훨씬 크다. 인플레이션 고려한 세제 운영.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세제 운영.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조세 부담의 불공평성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제는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신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제의 개혁. 소득세와 법인세,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인구 구성,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결합된 산물이다. 서로 다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까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을 쭉 설명했죠. 그 다음에 소득세 저 우측에 나와 있었죠. 소득세 과세. 각국은 과표의 포괄화와 세율의 인하를 목표로 하는 소득세제 계획을 진행했다. 소득의 포괄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의 포괄화. 했죠. 소득. 공평과세라는 자리를 주장한 게 있잖아요. 포괄적 소득과표. 포괄적 소득과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세율의 인하. 세율 85%를 50% 밑에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세제 개혁. 소득세의 세율 체계는 초과누진 구조인데 떨어뜨려서 초과누진 구조로 최고 세율을 떨어뜨린 거죠.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급증했다. 그래서 세율 인하를 병행해서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과표가 올라가면은 똑같은 세율이어도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과표가 올라가면 세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뭔 말이냐면 과세 표준은 높게, 과세 표준은 높게, 세율은 낮게, 과세 표준은 높게, 세율은 낮게 이렇게 세제 개혁을 했다 이런 얘기죠. 법인세의 과세, 이건 소득이고 각국은 대체로 방만하고 복잡한 특혜를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인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단일세율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미국도 단일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진세율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저축 및 투자 유인 기능의 강화,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 이자 비용 공제 시행, 가족 경영 체제를 갖는 회사가 유리한 여건의 시정, 사내 유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저율 과세의 조정,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합리적인 통합, 아까 법인세를 과세할 거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통합해 올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간세의 정착. 기간세. 우리나라 기간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죠. 그것이 70% 내외를 3분의 2를 점하고 있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것이 기간세죠.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는 직접세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세 개를 기간세로 해서 약 70% 내외 3분의 2 정도의 세금을 거기서 걷고 있다. 나머지는 그 이외의 세목에서 걷는다 이런 얘기죠. 사회보장제도. 세계 각국은 과도한 사회보장을 지향하는 한편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보장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한다. 사회보장. 이것도 세금이에요. 사회보장세죠. 사회보장세. 보험으로 하지만은 세금이다. 이런. 자, 최적과세와 최적세제 계획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과세. 최적과세. 백지 상태에서 텍스 리폼을 하는 거잖아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설계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 설계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모색함으로 대폭적인 변경이다. 신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납세 수능 비용을 무시하고 적정 세율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적 과세, 최적 세제 개혁, 최적 과세, 최적 세제 개혁, 최적 세제 개혁이 텍스 리폼이죠. 최적 세제. 기존의 세제를 제약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새로운 세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조세 계획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폭적 변경이다. 소폭적 변경. 신호 효과를 고려하고 납세 수능 비용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간주하고 세율과 세원 가운데 적정 세원의 결정에 치중하고 있다. 최적 과세와 최적 세제 계획은 서로 이질적이지만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최적 세제 계획은 현실의 세제를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이때 준거가 되는 것이 최적 과세 내지 최적 조세 제도다. 최적 과세는 시대와 사회,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다르게 설정된다. 최적 세제 계획은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그 나라와 사회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제 세제 개혁. 세제 개혁에서 재정 교환 이론 한번 보죠. 아까는 최적 세제 개혁론이고 이번에는 재정 교환 이론. 자, 재정 교환적 세제 개혁론. 이거는 이제 재정이라는 건 뭐예요?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방향이죠. 균형, 예산 측면에서 보면 균형 예산. 조세와 지출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빅셀의 명제의 근원을 두고 있다. 조세와 지출이 일치해야 된다. 린달은 자발적 교환 이론. 뷰캐넌과 뭐라고 했습니까? 브루너의 연구에 의해서 더욱 발전됐다. 18세기 및 19세기에 지배되어 있던 대의 정치 체제하에서 이상적인 정부 구조, 민의에 원활하게 수렴할 수 있는 선거 제도와 그러한 선거 제도가 특정한 정치 집단에 의해서 이용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고전적인 정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재정적 교환 설정 세제 개혁 이론.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거죠. 빅셀류와 뷰캐넌류로 이제 나눠서 보죠. 빅셀은 주로 정부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없으며 대신 공명한 선거 절차와 과정이 강조된다. 빅셀은 만장일치 방식, 상대적 만장일치 방식을 주장했다. 세제 개혁에 위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과반 다수결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만장일치에 가깝게 3분의 2, 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아니라 만장일치에 가까운 방식, 그 이제 상대적 만장일치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 계획을 할 때는 상대적 만장일치 방식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빅셀의 주장이죠. 앞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뷰캐넌은 비대해진 정부 권력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밀에 의하면 집권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 집단의 지속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제도를 악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향성은 오히려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뷰캐넌은 현대 국가를 악의적인 리바이어던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죠. 지난 시간에 리바이어던 가설로 설명했잖아요. 현대 국가를 악의적인 리바이어던으로 보고 큰 정부로의 비대화를 막고 작은 정부로의 회귀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재량적인 과세권을 제한할 것을 권장했다. 상상 속의 동물인 리바이어던처럼 계속 재정이 커가는 거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재량적 과세 표준을 제한한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있다. 이들은 정부를 속된 표현인 버릇없는 개로 비유했다.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서는
울타리나 목에 사슬을 메어줘야 하는데, 개로 비유했으니까, 정부가 개니까 개한테 물어뜯기잖아요. 개가 다 뜯어가잖아요, 세금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쁜 표현을 하면 그런 식이잖아요. 개가 납세자의 세금을 다 뜯어가니까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서는 목에 사슬을 매주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분들의 주장이지. 이런 얘기잖아요. 울타리나 목에 사슬을 메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부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며 그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헌법적 차원에서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회적 합의로 체결된 약속은 쉽게 바꾸면 안 된다. 이러니까 과반수는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누가 빅셀에 뭐라고 했어? 상대적 만장일치 방식으로 세제 개혁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자, 분석의 초점, 재정 교환 이론자들의 정부의 과세권 제한이다. 민간과 국회 주체로 하위법이 아닌 헌법적 차원의 룰을 만들 걸 주장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 사람들은 조세헌법이라는 표현을 썼죠. 세제의 설계나 개혁의 발상과 추진은 정부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민간과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제 개혁의 출발점은 민간과 국회이며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제는 그것이 납세자를 위한 것이지 정부 자체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뷰캐넌에 의하면 세제가 하나의 보편적 질서로 성립된다. 모든 개인은 논리적인 무지의 장막 속에 존재하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어야만이 이 룰의 공정성과 보편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무지의 장막, 논리적 견해 앞에서 한번 봤죠. 즉 세제의 설계나 계획에 어떤 형태의 이익 집단의 바이어스를 사전적으로 제어하자는 것이다. 이익 집단이 조세 계획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허용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부의 게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제는 헌법적 차원에서만이 접근해야 된다. 재정 교환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바람직한 주장 같지 않아요? 빅셀은 이익 집단의 역할을 중시했다. 그들은 재분배 구조를 자기 집단에 유리한 세제로 추구하고 방법은 민주제도하에 다수결로 가능하다. 다수결 방식은 만장일치 가장 바람직하다. 만장일치는 어렵잖아요. 만장일치라는 거는 파레토 효율적이잖아요.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만장일치는 아주 파레토 효율적인 거죠. 근데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상대적 만장일치로 권장한다. 그래서 린달의 균형 이론이 나오고 그러나 이들 공공선택론적인 세제 계획 이론은 공평과 효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결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특징으로 보면 이들은 세제에 대한 납세자의 선호를 올바르게 표출하고 반영하는 선택의 과정과 절차를 중시했다. 즉 공평과 효율의 상세 문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집단들의 선호에 따라서 투표 결과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어떤 전지전능한 재정 브레인에 전적으로 일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리 바이어든의 과세의 독점력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되고 있지 못하며 정부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없다. 결국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정권을 잡으면 자기 철학에 의해서 정부를 운영하죠.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의 생각과 틀려지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죠. 잘하면 또 밀어주고 못하면 정부를 또 바꾸잖아요. 국민들이 바꾸는 거지 뭐. 세제의 이상적 구조, 과세 표준의 선택. 아까 산출세형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접근하고 세율로 접근하고 따로따로 접근하잖아요. 먼저 과세 표준적 선택.
과세표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민간이 정부에게 먹을 것을 얼마나 맡길 것인가의 문제다. 포괄적 과세표준에 찬성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좁게 정의된 과세표준을 권장한다. 이분들 주장이죠. 재정교환 이론자들. 과세표준의 범위가 좁을수록 상대 가격의 변동도 적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이득 과세는 철폐할 것을 권유했다. 리 바이어든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강력히 반대했다. 과세표준의 범위가 넓고 정부 세수는 더욱 늘어나 지출 규모가 비대화되기 때문이다. 목적세를 권장하고 조세와 지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빅셀적인 재정교환 이론적인 세제를 권장했다. 이분들이 보는 이제 과세표준적 측면에서의 세제 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런 얘기죠. 자본이득 과세 철폐, 부가가치세 반대, 목적세 권장. 그다음에 이제 세율 측면에서 리 바이어든이 세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세율을 역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누진적으로 쓰죠. 리 바이어든의 크기를 작게 하는 세율 구조가 누진세율이다. 역진세율을 쓰면은 리 바이어든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역진세율을 안 쓰고 뭐다? 누진세율을 쓴다. 저소득층 세금 공제는 마치 독점기업이 높은 가격을 부를 때 수요가 줄어서 오히려 이윤이 감소되는 이치와 같다. 고소득층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중과세할 때 세원 탄로가 쉽고 조세 기피 현상이 강하다. 최적과세 이론가들에 의하면 누진세율이 세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그렇죠? 누진세율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죠. 역탄력성 규칙에 따른 최적과세 원리하에서 세수는 최대화될 것이며 초과 부담은 최소화된다. 지난 시간에 봤죠. 역탄력성 규칙, 램지 규칙이라고 그랬죠. 램지 규칙에서 역탄력성 규칙을 도출해냈잖아요. 그러면 역탄력성 규칙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론은. 근데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불공평성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가중치를 적용해 준다. 거기까지 설명이 있었죠. 어디 있었죠? 이렇게 볼 때 재정교환 이론의 원리는 최적과세 원리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재정교환 이론과 최적과세 이론은 견해가 상치된다 이런 얘기죠. 조세 감면 특별조치. 헌법 제정 단계에서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실을 찾아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제도한다. 리 바이어든의 부당한 세수 착취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계약적 의미이다. 헌법 제정 후에 조세 감면 조치를 허용할 때는 리 바이어든으로 하여금 특정한 이익 집단에 대해서 우대세제를 마련함으로써 그의 재량적 남용을 가져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명목세율과 세제상의 특혜 조치는 세수 극대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제 조세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야 계약도 체결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야 성공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읽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 주장대로 가다 보면 잘 계약도 안 되고 일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심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납세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보는 관점,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주관적 조세부담, 객관적 조세부담. 자, 조세부담, 주관적 조세부담. 개념이 뭔지 봅시다. 심리적 개념으로 조세 납부에 따른 개인적 부담감을 의미한다. 주관적 조세부담. 그죠? 아까 100억, 우리 집은 100억 벌어가지고 45억 세금을 냈는데 옆집은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냈잖아요. 희생설에 의하면 희생이 동등하다는 거지. 그죠? 희생이 동등한 거죠. 주관적 관점에서죠, 그거는. 주관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는 뭐 수십억 차이가 나잖아요. 주관적 관점에서는 100억 번 사람이 45억 내고, 그래도 55억의 가처분 소득이 있으니까. 1억 번 사람은 1,000만 원 세금 내고 9천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관적 관점에서. 주관적 관점에서 그 희생은 동등하다고, 그게 희생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개념으로 조세 납부에 따른 개인적 부담감을 의미한다. 주관적 조세 부담은. 같은 세액이라도 개인의 처지나 사정에 따라서 부담감은 다를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그럴 수 있죠. 45억을 세금 내겨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순수한 마음이니까 난 이 정도 내도 괜찮아. 우리 같이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왜 내가 45억씩이나 내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서 주관적인 조세 부담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주관적 조세 부담, 즉 개인의 조세 부담감에 있다. 객관적 조세 부담은 딱 시장에서 화폐 가치로 나타나잖아요. 55억, 1,000만 원 그렇게 딱 나타나잖아요. 객관적 조세 부담, 개인의 조세 납부 전 소득과 조세 납부 후 소득의 소득 격차. 개인의 조세 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포함한다. 객관적 직접세액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주관적 조세 부담과 다른 점이다. 주관적 조세 부담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 조세 부담이라도 간접세의 경우에는 그 크기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간접세. 캔커피 하나 사 먹었는데 똑같이 1,000원에 10%씩 냈어.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자, 먼저 주관적 조세 부담의 결정 요인을 보죠. 첫째, 조세의 가시성의 경우에는 직접세는 조세의 부담감이 높다. 그죠? 한 달에 30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 세금 띄고 27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은 월급 봉투에 300만 원인데 30만 원 띄고 270만 원 주니까 눈에 확 보이잖아요. 가시성. 눈에 가시성.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근데 캔커피 하나 사 먹는데 1,000원 냈는데 10% 부가시세를 냈어. 그럼 보이지 않잖아요. 비가시성. 그죠? 그래서 첫째, 조세의 가시성의 경우는 직접세가 그랬잖아요. 월급 봉투 30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 띄고 270만 원 줘. 직접세. 직접세는 조세의 부담감이 크다. 그러나 간접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세 부담을 직접 감지하기 어렵다. 그죠? 캔커피 사 먹는데 세금 낸지 안 낸지 모르지 뭐. 감지가 어렵다. 따라서 조세의 가시성이 높은 직접세는 부담감이 크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과세의 공평성. 이 경우 조세 부담이 개인 간에 공평하게 부과될 때 조세 부담감이 감소된다. 같은 사정하에 두 사람의 조세 부담이 다르다면 불공평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수평적 공평이 나갔잖아요. 모든 조건이 비슷한데 옆집은 1,000만 원 벌고 1억 벌고 우리 집은 100억 번다 했잖아요. 옆집 또 하나 또 1억 버는 집이 있었어. 그럼 1억 벌죠. 한 집은 1,000만 원인데 한 집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같은 1억 버는 사람끼리 불공평성을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죠. 느낄 수 있다. 과세 공평성. 그건 이제 수평적 공평에서 그러는 거죠. 셋째, 조세의 경비 지출 편익의 경우이다. 조세는 공공재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조세, 재정 수입이 와서 정부에서 지출할 때 뭘 위해서 지출한다? 공익을 위해서 지출하고 그 결과가 뭐다? 공공재라고 하는 소비의 대상물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납세자는 경비 지출로부터 얻은 편익을 조세 납부의 대가로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지출 편익과 조세 부담과의 관계. 지출 편익이 작다고 느끼면 조세 부담감이 크다. 그렇죠? 편익이 작다고 느끼면 내가 세금을 이만큼 넣는데 나는 국가에서 받은 혜택이 이것밖에 없어. 이럴 때는 조세 부담감이 커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번째, 이 밖에도 조세 부담감은 사회 집단이나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소외계층일수록 조세 부담감은 무겁게 느낀다. 그렇지? 저소득층일수록 무겁게 느낄 수 있죠. 부유층이나 지배층일수록 조세 부담감은 가볍게 감지된다. 다섯째, 이웃돕기 성금, 방위성금, 새마을성금 등 이런 걸 이제 준조세라고 그러잖아요. 준조세의 공과금이 납부되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감은 무겁게 감지될 수 있다. 여섯째, 그리고 납세자의 재정 선호도도 조세 부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땀 흘린 소산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그 쓰임의 내용이 납세자가 바라는 바가 아닌 엉뚱한 데다 세금을 썼다.
그때 그 세금은 헛된 것으로 생각되어 조세 부담감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출 정책과 납세자의 선호 관계. 여기서 이제 침묵 정책이란 말이면 침묵 정책. 납세자의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정보만 발표하고 불평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아예 정부에서 발표 않고 차단시킨다. 이걸 침묵 정책이란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조세 명칭에 따른 부담도 다를 수 있다. 세금이란 명칭을 쓰면 항상 부담을 갖더라 이런 얘기다. 그래서 같은 세금을 걷어들여도 명칭을 조금 부드러운 명칭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조세라는 기존의 명칭은 항시 부담감을 더해주는 어휘다. 새로운 세금, 신세,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경우에 구세, 옛날의 세금을 새로운 세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존의 조세 명칭을 쓰지 않을 때 조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식 발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스테르? 독일식으로 뭐라 발음하겠죠. 이런 용어를 쓰고 이런 세금이라는 이 용어 대신에 기부금, 희생, 부조금 이런 용어를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담감이 덜어진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의 부담감이, 납세자의 부담감이 덜어진다. 세금 걷는다 하기보다 기부금 걷는다, 뭐 희생에 부조금 걷는다 했을 때 부담감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프랑스의 경우 조세 명칭인 임포트, 텍스 이 대신에 회비, 국가 자금, 보조금 이런 명칭으로 거둘 때 부담감이 줄어든다 이런 거죠. 또 보통세보다는 목적세의 경우 조세 부담감에 있어 유리할 것은 자명하다. 그 목적에 급부대 반대급부만 적용되잖아요. 거기다만 쓰는 거죠. 그러나 목적세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출이 유용된다면 납세자의 조세 부담감은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세 의식과 조세 심리 도의, 조세 의식과 조세 도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 저항 증대의 법칙. 갤로프는 현대 국가에서 조세 저항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세수 증대를 위한 징세비는 증가할 것이다. 슈멜더와 한스 메이어. 이 슈멜더 밑에 점점점 돼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는 위에 점 찍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밑에다 찍어놨어요. 슈멜더와 한스 메이어는 조세 재앙이 일어나는 근원을 두 부분으로 설명했다. 조세의식과 조세도의. 하나는 조세의식과 조세도의. 하나는 객관적 조세부담과 주관적 조세부담. 이 뒤에 것은 앞에서 봤죠. 그러면 이번에 조세의식과 조세도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자, 조세의식. 납세자의 조세 당국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 조세의식. 이는 조세 도의를 규정한다. 납세 순응 또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행동 반응을 가능케 한다. 심리적 변수이다. 넓게는 한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제도와 국민성, 개인적 기질의 특수성에 영향을 받고 좁게는 납세자의 국가의식, 공공재 편익,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정치적 사회적 이념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의식은 사회에 따라 상이하다. 이의 측정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하고 사실상 조세 사회 심리적 개념인 개인 또는 집단의 조세의식을 여러 형태의 오류를 내포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불충분하며 이것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분석, 제도적인 분석에 의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는데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조세의식, 납세자의 조세 당국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얘기죠. 과세 관청에 대해서 납세자들의 태도가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걸 조세의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도의, 조세의식의 특성에 의해서 규정되나 이 과정에는 몇 개의 매개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탈세 또는 범법 행동에 대한 죄의식의 강도, 범법 행동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제재 및 과세 기술 등. 조세 도의는 도덕, 도의, 일반적 도의, 도덕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칸트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도의, 도덕과는 다른 개념이다. 조세 도의는 개인의 인격과 양심과 윤리와 직결되고 있는 일반적 도의와는 다르다. 본래 칸트적인 의미에서 도의는 합법성보다 고차원의 윤리와 도덕적 책임을 의미하는데 이 세법에서 조세 도의에 있어서만은 이런 맥락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사회에 지배되고 있는 특정한 도의나 법 질서를 내면적으로 긍정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조세 도의는 칸트적인 일반적 도의보다 하위에 있는 세속적 수준에 있다 할 것이다. 고차원적 도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조세 도의는 조세 의식과 함께 민족에 따라 특수성이 달라진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민족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퀼렌 대학의 재정학 연구에서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조세 의식과 조세 도의에 관한 비교 연구라는 연구를 해봤다 이런 얘기죠. 자, 한계, 조세 부담의 한계. 그러면 어느 범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냐 이거. 내 소득에서 어디까지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이제 부담의 한계죠. 조세 부담 능력의 한계. 여기에 이제 절대적 한계, 경제적 한계, 심리적 한계가 있다. 절대적 한계. 자, 국민소득은 조세의 원천이다. 문제는 조세가 국민소득이 어느 부분까지 과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조세 부담 능력의 절대적 한계란 국민소득 전체를 국가가 조세로 과징함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죠, 뭐. 그죠? 전체 누가 쓴다? 다 벌기는 국민이 벌고 쓰기는 국가가 다 가져가서 국가가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절대적 한계는 사실상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것이 실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 Y는 C+S. 만약에 조세가 최저 생활을 위한 소비 지출과 감가상각을 위한 재투자의 지출로 결합되어 있다면이죠. 결합되어 과세된다면 그것은 최저 생활 수준의 침해와 단순 재생산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저 생활비는 다 공제해 주잖아요. 또 재생산을 위한 것, 저축은 재생산을 위한 거잖아요. 국민 경제의 축소 재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 경제의 존립은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의 절대적 한계는 있을 수 없다. 조세가 새로운 투자로 지출된 소득 부분과 경합한다면 국민 경제의 성장은 저해된다. 성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새로운 투자에 지출되는 소득 부분에 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조세가 최저 생활 수준과 재투자 그리고 최소한의 새로운 투자를 침식하여 과세된다면 이는 조세가 그 모체인 세원을 잠식하는 결과로 가진다. 세원 잠식을 해서는 안 된다. 생계비, 재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침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죠? 이는 조세가 그의 모체인 세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이건 자살행위다. 세원인 암탉을 잡아먹을 때 세제인 달걀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암탉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암탉이 없으면 알을 못 낳잖아요. 그 이제 세원이 침식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따라서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세원을 풍부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절대적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한계. 자, 국가가 최저 생활 수준 그리고 최소한의 새로운 투자를 침식하는 조세를 부과한다면 조세가 그 부담 능력의 경제적 한계에 도달한다. 이 조세 국가는 그 위기에 직면하게 돼서 파멸될 것이다. 슌페트는 조세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경고했다. 최저 생활 수준, 최소한의 새로운 투자, 이걸 침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세의 경제적 한계의 침식, 근로자의 노동 의욕, 기업가의 투자 의욕에 대한 부정적 효과.
경제적 한계는 세원의 모체인 GDP가 큰 사회일수록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크다. 조세 부담의 경제적 한계가 늘어나면 무엇보다도 세원과 직결되고 있는 국민소득 수준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강구된다. 특히 징수된 조세를 어떻게 지출하느냐의 문제에 관련된 경비정책은 매우 중요한 효과를 기대한다. 자본 형성을 위한 공공투자 지출, 기초구조를 위한 재정 투융자 지출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GDP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규정해 주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소득 수준인 경제적 한계에 있다. 전시 또는 비상시에 있어서 조세 부담은 평화시에 있어서의 부담보다 훨씬 높다. 경제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시에 처하여 국가적 내지는 잘못 눌렀나 봐요. 이거죠? 조세 심리 보고 있죠? 경제적 한계. 여긴가요? 절대적 한계, 경제적 한계. 이와 같은 사실은 전시에 처해서 국가적 내지는 전체 국민적 이해와 관계되고 있는 국토방위를 위해서 국민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납세자의 자세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시에 지금 전쟁, 호르무즈의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보니까 이제 2,000원이 넘어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기름값이 1,600원대에서 1,700원, 1,800원, 1,900원 들어가서 지금 이제 2,000원이 넘어서 갔는데 휘발유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싸게 쓰고 있잖아요. 싸게 쓰고 있는 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싸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싸게 쓰는데 전시에 우리가 휘발유를 소비할 때는 아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는 아낄 거 아니에요. 시장에다 맡겨놓으면은 휘발유 값이 비싸니까 기름을 적게 쓸 거라고. 근데 기름을 24% 더 써버렸어, 전시에. 깎아주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름이 지금 귀하게 돼서 기름을 아끼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름의 보조금 제도를 주는데 평상시보다 소비가 24% 늘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줄어들게 해야지, 줄어들게.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다 그대로 맡겨놨으면 아마 24% 줄었을 거예요. 더 줄었을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소비가 더 늘어났다는 거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세의 심리적 한계, 전후, 이제 이번에 이제 심리적 한계죠. 절대적 한계, 경제적 한계, 심리적 한계. 전후 독일 재정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재정심리학에서 조세 정신풍토 또는 조세 의식으로 이해된다. 심리적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조세 도의 또는 조세 의식에 의존한다. 조세 의식, 앞에서 봤죠? 조세 도의도 봤고, 조세 의식의 개념은 재정심리학에서 국민의 조세 당국에 대한 태도라고 규정된다. 이런 거는 이제 국민, 민족, 시대, 문화, 사회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 조세 의식은 슈멜대에 의하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긍정적 자세 및 국가 의식에 의해서 규정된다. 시민의 국가 의식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냐 또는 중립적이냐에 따라서 조세 수입 수준이 결정된다. 또한 시민의 국가 의식은 특수한 문화, 정치 제도, 국민성과 관련된다. 조세 의식은 그 나라의 문화적 요인에도 좌우된다. 조세라는 의의에서도 조세 의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이 어감을 조세라는 이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심리적 한계는 경제적 한계보다 한 나라가 얼마만한 크기의 조세 수준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척도가 되고 있으며
또한 그들 만족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개념이기도 하다. 그것을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심리적 관계에서 또 영국에서 한번 보죠. 영국에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뜻으로서 조세 의식의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이미 조세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의. 그러니까 조세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어의가 뭐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할 때 조세, 세금, 조세 한자로 우리 뜻풀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동양사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이런 의미다. 이런 얘기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의미다. 이런 조세라는 게. 독일은 남에게 자기 소유물을 양도하여 맡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누구나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공납이다. 시장에서 민간 부분에서 공공 부분으로 가잖아요. 그 조세가 어떤 의미가 있다? 남에게 자기 소유물을 양도해서 맡긴다는 의미다. 공납의 의미가 있다. 공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독일은. 영국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기부나 공납의 뜻을 품고 있다. 그 어의가. 이와 같은 조세의 어의는 남부 유럽 국가에 있어서 매우 대조적이다. 유럽 남부 쪽,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이겠죠. 프랑스의 임포트, 이탈리아의 임포스토, 그리고 스페인의 스페인식 발음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걸 하는 조세 어원은 모두 개인에게 대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부담이다. 강제적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이런 느낌의 어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유럽 남부 쪽은. 그러다 보니까 어떠죠? 조세 대항이 더 큰 거지.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 조세 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죠? 간접세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야. 간접세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뭐가 나왔죠? 부가가치세가 프랑스에서 나온 이유가 이런 조세의 어휘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유럽 남부 쪽. 유럽 남부 쪽, 이쪽이 좀 질서가 좀 물란한 것 같아. 이쪽이. 치안도 좀 불안하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다 치안도 불안하고, 좀 물란한 것 같아. 거기 가면 특히 조심해야 돼. 소매치기 조심해야 돼요. 소매치기. 길 가다가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도 엄청 발달된 것 같아. 등에 메고 가면 내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메고 가는 건 내 것. 뒤로 메고 가는 거는 소매치기 것. 감지도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냥 소매치기가 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심리론에서 조세 부담의 심리적 효과를 보죠. 신호효과, 투자의욕, 저축의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세 제도를 발표하면 투자의욕, 저축의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신호효과죠. 자, 조세 심리론, 조세 심리 신호효과. 감지 단계, 지불 단계, 귀착 단계. 이게 이제 수평 축의 조세 부담, 수직 축의 행동 자유도 해가지고 쭉 해서 감지 단계, 지불 단계, 귀착 단계. 뭔가 봅시다. 감지 단계. 새로운 조세가 도입됐다는 조세 충격을 감지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신호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지불 단계.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단계로서 조세 부담의 회피를 위한 행동 자유도가 제한돼서 전가한다. 전가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귀착 단계. 최종적으로 조세 부담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조세 부담의 회피를 위한 행동 자유도가 최소화된다. 소득 효과가 발생하고 아울러 자극 효과 및 간태 효과가 발생한다. 자, 신호 효과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 곡선, 레퍼. 이것도 이제 언제 나왔죠? 1980년대에 나왔잖아요. 이게 공급 중시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죠. 레퍼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레퍼 곡선 조세 기피 행동. 조세 부담이 과중하면 조세 기피를 위한 행동을 한다. 뭐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하경제가 더 커진다. 그래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 부담이 과중하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지하경제가 커지고 숨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또 세율을 올린다. 근데 한없이 세율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세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소할 수가 있다. 조세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스위프트 조세 구급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세 당국이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율을 인상했다 이런 얘기야. 관세율을. 그러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죠? 밀수를 하더라 이런 얘기. 밀수를. 아예 세관에 신고를 안 하고 밀수와 암거래가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세에 관한 2 곱하기 2는 4가 되지 않고 1이 됐더라 이런 얘기죠. 오히려 이 세수 증가하기 위한 관세율 인상이 오히려 세수를 더 감소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게 조세 구급법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영국에. 그래서 감내할 수 없는 조세 부담에 대한 일종의 저항, 조세 저항. 그죠? 감내하기 힘들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응?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정부는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세 징수를 이 납세자인 기업과 국민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했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종부세. 저는 종부세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제도로 활용하면 되지.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밖에 없어,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예요, 징벌적 과세. 국민을 나쁜 놈으로 보고 재산이 많으면 나쁘다. 그래서 너는 징벌적으로 이만큼 더 내야 된다. 이런 과세거든.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과세거든. 이런 조세 제도는 잘못된 조세들. 그럼 뭐로 통합시켜야 된다? 재산세로 그냥 통합하면 돼. OECD 국가처럼. 근데 우리나라만 그걸 해놓고 그 징벌적 과세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시행돼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게 이제 그거잖아요. 또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7월 달에 종부세, 보유세 문제가 지금 이제 세제격이 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18.7% 과표가 올랐잖아요. 거기에 세율까지 만약에 더 증가되고 하면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조세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압박이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강남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종부세로 인해서 강남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세제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잘못된 세제지. 평생을 강남에서 살아온 사람이, 물론 이제 정부는 그러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나이 든 당신 세대는 정부의 별 이익이 생산성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라. 그런 가지고 밖에 나가서 편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뉘앙스를 내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런 징벌적 과세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세밀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조세 재앙들이 감내할 수 없는 조세 부담에 대한 일종의 조세 재앙. 이렇게 조세 제도를 운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관세율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조세 구급법의 스위프트법이라고. 근데 이 징벌적 과세에 대한 게 모르겠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안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한 과세인데,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과세가 이제 관세잖아요. 다른 나라, 우리 수입 관세를 부과할 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람직한지 그게 지금 시점에, 이 시대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많은 연구들이 나오겠죠. 트럼프 정부의 그 징벌적 과세가, 글쎄, 그건
세계 경제 질서를 조금 흐트러뜨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레퍼 곡선. 레퍼는 레이건 정부의 자문위원이었다. 높은 세율은 생산적인 경제 행동을 저해하고 국민 총 생산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세수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세율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경제의 회생을 깨야 한다는 공급 중심 경제학의 명제를 제시했다. 그림 보면 이제 명쾌하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레퍼 곡선이잖아요. 수평축이 뭐죠? 세율, 평균 세율. 수직축이 국민소득이잖아요. 자, 세율이 밑에를 보면 세율이 우측으로 가면 세율이 올라갈수록 국민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세율이 올라가도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 K점이라고 하는 이 최적 세율을 벗어나면 세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세수도 감소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K의 최적 세율이 어느 지점이냐. 이거 참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알기가 쉽지가 않지, 이거를. 근데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이론이잖아요. 세율이 올라가면 어느 단계까지는 국민소득과 세수가 증가하지만 일정 세율이 어느 단계를, K라는 단계를 넘어서면 국민소득도 감소하고 세수도 감소한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는 세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K에서부터 E까지 이 단계의 세율을 만들어서 너무 고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가천대학에서 2005년도에 썼나요? 2006년도에 썼으니까 몇 년 됐어? 20년 됐네. 20년. 그때 논문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 정책의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의 유효한 수단이냐 아니냐 이게 대해서 썼거든요.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은 그건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번 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는데 이런 거죠. 세수 함수 곡선. 이게 이제 레퍼 곡선이잖아요. 레퍼 곡선이다 이런 얘기. 자, 레퍼 곡선은 한계. 이것도 이제 문제점도 있죠. 첫째, 높은 세율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실제로는 지하 경제를 번창시킨다. 지하 경제도 크죠. 우리나라도 지하 경제가 25%에서 지금은 한 20%를 떨어뜨리고 거의 15%에서 20% 사이 지하 경제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2,600조. 우리나라 1년 작년 GDP가 얼마였죠? GDP가 2,600조잖아. 2,600조. 여기에 만약 20%라고 가정하면 얼마야? 2, 6, 12, 2는 4, 520조가 지하 경제다 이러네요. 지하 경제. 세금을 내지 않은 지하 경제가 520조가 있는 거죠. 세율이 높으면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높은 세율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하 경제를 번창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의 GNP는 오히려 세금으로부터 해방되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 수요 곡선이 반드시 탄력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지하 경제의 증대. 세수를 반드시 감소시킨다. 지하 경제는. 지하 경제 그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지하 경제의 증대가 세수를 반드시 감소시킨다는 것은 일반화하기 어렵다. 첫 번째에 대한 반론이잖아요. 일반화되기 어렵다. 그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경제 활동은 그 원료 공급 및 제품 매출화 등 지상의 공식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 경제와의 거래는 모두 탈세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지하 경제가 공식 경제의 한 부분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식 경제로부터의 세수는 오히려 지하 경제의 그 기반 하에서 공식 경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이죠.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셋째, 레퍼 곡선은 납세자의 조세 의식 내지 조세 도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같은 세율에서도 조세 도의 수준에 따라서 납세자의 반응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조세 행정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세 행정의 문제와 탈세 이론. 조세 행정 문제.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 행정이 합리화되어야 된다. 조세 원칙에 조세 행정의 합리화가 항상 들어있잖아요. 징수 비용의 최소화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조세 행정 비용의 최소화, 그죠? 징수 비용과 납세 협력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미국의 실증 분석 결과 100달러에 51센트, 그러니까 100달러에 1달러가 안 되고 0.5달러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달러 세금을 거두면 0.5달러가 징수 비용에 들어가더라. 199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 납세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세무사나 회계사 이용, 조세 제도가 복잡할수록 이런 형태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왜 그러면 보통 보면 자진신고예요, 납세자가. 자진신고인데 자진신고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구한테 가죠?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한테 가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산해주고 비용을 받고 계산해주잖아요. 그 비용들이 납세 협력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조세 회피나 탈세 예방. 조세 행정의 측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조세의 회피나 탈세를 예방하는 일이다. 조세의 회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다. 탈세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절세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법의 한도 내에서 법률을 잘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절세지 뭐. 근데 법률을 위반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거, 이건 탈세잖아요. 조세 제도가 단순하고 명령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나 탈세가 비교적 어렵게 된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조세 제도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뚫려 있게 마련이다. 조세 회피나 탈세가 일어나기 쉽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가업 상속을 하면은 상속세를 면제를 해줘요. 가업 상속을. 그게 바람직한 제도죠. 그러면 세금 때문에 가업이 이어지지 않고 폐업을 하게 된다면은 국가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가업 상속은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데 너무 그게 이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도심지 외곽 가다 보면 큰 커피숍에다가 빵집 있잖아요. 그게 왜 생긴 줄 아세요? 그 상속해 주려고 가업 상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업 상속 때문에. 그러면은 10년 이상 아버지가 부모가 하다가 자식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탈세가 많이 있다 해서 국세청에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불법적인 사항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또 그 가업상속 대상에 주차장도 들어있어가지고 주차장도 노는 땅이잖아요. 노는 땅도 가업상속의 대상이 들어서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고 10년 이상 하면 세금을 면제하는 그런 잘못된 제도들이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실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술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업상속 제도를 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그러지 않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경우들이 많더만요. 자, 그 다음에 조세 행정의 문제. 최적 조세 이론은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탐색하는 일에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준다. 바람직한 조세, 이게 자꾸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자꾸 꺼진다, 이거. 내가 뭘 잘못 자꾸 누르나 봐. 응? 이게. 응. 여긴가요? 네. 자,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결론을 활용할 여지는 지극히 작다. 조세 제도의 개혁은 현실적인 시각이 가미되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세 행정 문제와 조세 행정의 합리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세 행정 비용의 최소화, 징수 비용. 아까 미국은 100달러당 0.5달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납세 협력 비용,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한테 주는 비용 이런 것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세법이 간단해야지. 복잡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 징수 비용, 납세 비용, 조세 제도 개혁을 논의할 때 제도의 단순화를 통해서 행정 비용을 전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세금이 바로 계산되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절세 계획, 절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다. 왜?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누구나 다 그렇다 이런 거죠. 첫째, 납세자들의 조세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크다.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절세 계획은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셋째, 이렇게 집단적인 절세 계획이 추구되어 감세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 결과 과세 베이스가 축소될 수 있다. 한 집단의 감세는 다른 집단에 대한 증세로 불가피하다. 집단 간의 재정 및 조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절세 계획의 이원화, 이익 집단, 이거는 뭐 교과서에는 써졌는데 PPT에는 빼놨네요. 쭉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탈세 이론. 탈세는 나쁜 거죠. 탈세는 법률을 위반해서 세금을 빼먹는 거는 탈세잖아요. 자, 조세 회피가 납세자들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합법적, 비합법적 행위를 총칭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합법적으로는 조세 회피, 절세, 비합법적 탈세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얘기죠. 탈세 유형. 자, 이중 장부의 작성. 장부를 세금을 적게 내려고 원래 장부가 있는데 세무서에 보고하는 장부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이중 장부의 작성. 그다음에 부수적 수입의 미신고 이런 것들. 물물 교환 또는 현금 거래. 요즘은 인터넷으로 결제하니까 카드로 결제하니까 거의 95% 이상 다 노출되잖아요. 매출액이 다 노출되죠. 영수증 미발급 및 부정기재. 팁 수입의 미신고. 팁도 다 세금 내야 되잖아요. 미신고. 소득의 탈루 이런 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사업 외적인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불법과 지하경제의 부정한 사업소득도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세 이론도 있어요. 탈세, 그럼 왜 탈세가 일어나느냐? 탈세의 원인, 사회 심리적인 원인. 첫째, 조세 도의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 처벌법의 강도와 역의 쭉 내용들이 나오죠. 일곱째, 공공재 공급 수준이나 내용이 납세자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내 돈을 열심히 내는데 돈을 엉뚱하게 썼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적 원인. 첫째, 세율이 높을수록 또는 조세 부담률이 높을수록 탈세는 늘어난다. 둘째, 납세 협력 비용이 클수록 탈세 심리가 커진다. 최적 탈세 모형. 또 이것도 이제 최적 이론이 여기서 또 누가 또 연구에서 논문을 썼어요. 탈세로 인한 이윤 극대화 이론. 에말리꼴 MC를 가지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데서 기업이 이윤이 극대화되잖아요. 그 논리를 가지고 최적 탈세 모형을 또 논문을 썼어요. 자, 최적 탈세 모형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도 탈세 규모는 기업 소득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점에 결정한다. 이윤 극대화잖아요. 탈세액이 클수록 발각 가능성은 커질수록 탈세액이 클수록 발각 가능성은 커질 것이며 탈세액이 적을수록 발각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탈세가 성공하면 탈세액이 클수록 기대소득은 커지게 된다.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최적 탈세 모형의 문제점, 심리적 비용을 무시하고 위험 중립적이기보다는 위험 기피적이고 최적 탈세 모형에서는 납세자들이 단지 얼마만큼의 소득을 숨기려 하는가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데 현실의 사람들은 애초에 탈세하기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에말리꼴 MC를 놓고 이렇게 분석했잖아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관심 있으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경제가 있어요. 지하경제. 아까 지하경제가 규모가 20%만 잡아도 520조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죠? 728조잖아요. 근데 520조의 지하경제잖아요. 자, 그럼 지하경제가 뭔지 개념부터 보죠. 자, 고투마는 땅 밑의 경제다.
땅 밑에 경제. 땅 밑에 있다. 이 땅의 기준은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세금이다. 땅 위에는 세금이 있고 땅 밑에는 세금이 없다 이런 얘기죠. 세금 부과로부터 벗어난 거래. 탈세된 소득과 공식적 국민소득계층의 계정의 계측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다. 화이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제로 봤다. 보고되지 않은 경제활동과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 경제활동이다. 탄지는 불보고,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불보고 또는 과소보고, 적게 보고됐다는 거죠. 등의 불성실 보고로 인해서 정부의 공식적 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국민총생산을 지하경제로 봤다. 사이먼과 웨트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 이거를 지하경제로 봤다. 자, 한번 구분을 해보면 시장경제와 지하경제를 구분해 보면 우리가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에서 국민경제만 봤지 지하경제는 안 봤잖아요. 지하경제를 시장경제와 한번 구분해 보자. 시장경제, 시장을 통한 경제다. 자유시장경제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 비시장경제,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경제다. 비시장경제에는 반시장경제, 비시장경제, 지하경제가 있을 수 있다. 반시장경제, 혼합경제, 비시장경제. 그 다음에 이제 반시장경제. 그래서 여기에 반시장경제, 공표경제, 통제경제, 계획경제. 그래서 여기서 지하경제는 색깔 칠해놓은 거. 두 곳을 지하경제로 본다. 이런 거죠. 자. 또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가 봐요. 이론적으로. 지하경제. 임금률을 W. 임금률 W를 나타내는 예산선이다. 자. 여기는 산출이고, 여기는 여가네요. 여가. T 다시 변환곡선. 생산 변환곡선이겠죠. 예산선. 생산 변환곡선과 예산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최적화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공식 지하경제 경제활동.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냐. 살펴보세요. 자, 지하경제의 규모. 지하경제는 통상 국민경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이다. 탈세 형태다. 측정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GDP 기준, 국민소득 기준, 세무통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에서 측정한다. 측정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장자를 추출해서 시장자를 추계해서 추출하는 방법, 계량적 모형으로 추출하는 방법, 설문조사로 추출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누가 측정을 했는데 포메이헤너는 어떻게 측정했죠? 탈세 금액이 직접 민주제를 활용하는 캔톤의 경우에 그렇지 않는 캔톤보다 평균 1,500프랑 적은 것으로 확인했다. 플레이 등의 여러 경험적 연구들도 직접 민주제가 탈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직접 민주제가 탈세를 더 줄인다. 플레이와 스터처는 직접 민주제가 행복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연구함은 직접 민주제 개방성 수준, 캔톤의 직접 민주제 개방성 수준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하고 1등급 상승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700프랑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나 봐요. 자, 우리나라 또 정현태 세무사가 한번 또 논문을 써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25.3% 내지 28% 정도로 이 사람이 추정한 게는 그래서 GDP 대비 4분의 1, 그 당시에 GDP 대비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뭐야? 25%잖아요. 25%면 40%잖아요. 20%는 뭐예요? 5분의 1이잖아요. GDP 대비. 그 다음에 IMF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얼마나 보고 있나? 201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9.83%, 20%다. 그래서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30%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2024년 기준으로 20% 정도였다. 이런 얘기죠. IMF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죠. GDP 대비 20%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보죠. 다른 나라는.
자, 다른 나라는 보면은 예. 전 세계 평균 지하 경제 규모가 91년도 34.51%, 세계적인 추세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2015년 27.78%로 조금 낮아졌다. 한국 지하 경제 축소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는 빨랐다. 우리나라 20%까지 내려갔잖아요. 국가별로 짐바브웨 와 67%, 조지아 53%, 나이지리아 52%, 가봉 52%, 미얀마 50%, 스위스는 엄청 적네요. 6%. 미국 7%, 독일 선진국일수록 적네. 독일 7.5%, 네덜란드 7.83%, 호주 8%, 영국 8%, 캐나다 9%, 10% 미만이잖아요. 다들. 중국도 그렇게 많지 않네. 12.1%, 홍콩 12.39%, 베트남. 우리나라는 20%네.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지하 경제가 쭉 축소되어 왔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가 20% 이내까지 들어왔잖아요. 19.83%까지 들어왔다. 지금은 좀 더 줄어들었겠죠. 지금은. 자, 여기까지.